지난 11월 30 특강도 정말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성화에 힘입어서 정말 10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는 제가 공약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0날 역시 매달 10일, 20일, 30일 저녁 8시에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황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릴 거고 섹터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릴 거고 코인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전략 말씀해 드릴 거고요. 종목 말씀해 드릴 겁니다. 특히나 10배거 되는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저하고 함께 10배거 될 수 있는 종목 전략을 세우셔서 여러분들 계좌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내 계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특강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강이 유튜브에서 오픈하지 않는 특강이고요. 유튜브 비공개 특강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특강을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돈 벌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특강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하락하는 이유를 꼽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하락의 압력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개하거나 최소한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훨씬 길게 유지할 거라고 하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라든지 또는 미국 국채의 매력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자연스럽게 자금이 빠져나올 거고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관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올해 초부터 중반까지 정말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들이 파죽지세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들어왔었던 헤지펀드라든지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현재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최근 며칠간 순 유출이 좀 관찰이 됐는데요. 단기 고점에서 매수한 기관들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좀 유도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특히 AI 실물 자산 토크나 테마로 급등했었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과열됐던 부분들이 급속도로 좀 씻고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하는 추측성 그러니까 소문들이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어요. 10월 10일에 발생한 시장 충격으로 시장 메이커들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좀 가속화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규제 동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이 될수록 각국 정부의 규제도 강화될 거잖아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규제 당국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또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규제가 명확해지는 것을 환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경계감,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특히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는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이 모든 하락 요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심리 요인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장 동력은 여전하지만 AI라든지 블록체인과의 어떤 융합 또 실물 자산 토큰 시장의 어떤 개화라고 하는 거대한 호재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다음 상승을 위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반감기 효과가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끝났다고 보아도 될까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끝난 게 아니라 저는 반감기가 만든 어떤 희소성, 반감기가 만든 희소성이 시장에
탐욕과 충돌하면서 지금은 거품을 좀 걷어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게 반감기가 오면 무조건 가격이 계속해서 쭉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잖아요. 왜 반감기 효과가 아직 유효한지,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면, 이 첫 번째 반감기 효과는 선반영이 아니라 후행성이라는 거죠. 가장 큰 오해는 반감기 효과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비트코인 과거에 세 차례의 반감기가 2012년, 2016년, 2020년에 있었잖아요.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가격 폭발은 반감기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보다 12개월 내지는 반감기가 발생한 시점보다 18개월 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공급 충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시장에 풀리는 신규 공급량이 급감하게 되는 이 부분들, 이 공급 부족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돼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2024년 4월, 5월 달에 네 번째 반감기가 발생했으니까 과거 패턴대로 본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초강세장은 어떻게 보면 2025년 중반 이후 그리고 2026년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따라서 지금의 하락은 펀더멘탈을 다지는 어떤 기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매도라든지 또는 매크로 환경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현재 가격 하락의 주범은 반감기 효과 소멸이 아닌 매크로 환경, 또 기관 투자자들의 단기 움직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통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서 자금 이탈을 유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발생했으니까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됐는데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기관 자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들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보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기반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어떤 확실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급 충격이 발생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채굴 기업들은 이 더 높은 수익성을 위해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쉽게 팔지 않거나 또는 채굴 효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이렇게 보면 장기적인 매도 압력을 여기서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이 끝나고 만약에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과 개인의 수요는 다시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극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단계다.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던지기보다는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인 반감기 효과를 믿고 우량 코인을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XRP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와 내년 초 리플에 기대해볼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리플 가격에는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발목을 5년 동안 잡았던 건 SEC하고의 어떤 소송 리스크였거든요. 2025년 8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최근 소식부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2025년 8월 양측이 어떤 항소를 취하면서 합의했고, 리플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죠.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플에게는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가 쥐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리플의 가격에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리플이 이제 소송 걱정 없이 본업, 그러니까 국경 간 결제 그리고 기업 솔루션 확장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목해야 될 일정은 크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랩스의 IPO 추진인 것 같아요. 올해 말 또 2026년 상반기에 가능한 일정인데요. 이게 가장 큰 재료인 것 같고요. 월가에서 이미 소문이 좀 파다하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지금 리플랩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계속해서 힌트를 줬잖아요. 규제만 명확해지면 우리는 간다, 이렇게요.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도권 주식시장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건 신뢰의 끝판왕이 된다는 얘기고, 정말 만약에 2026년 초에 IPO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또는 주관사 선정이라고 하는 뉴스만 뜨게 된다라고 하면 리플 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격 발전 단계,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격 발전 단계까지 진입할 거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리플 USD의 본격적인 상용화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이제 테스트넷을 넘어서 본격적인 시장에 침투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2025년 중반에 뉴욕 금융감독청 어떤 승인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규제 리스크를 이제는 털어냈고 실질적인 어떤 결제 파이프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이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생태계에서요,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출시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달릴 준비를 좀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들이요, 송금을 위해서 XRP를 현재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고, 소각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이 저는 2026년 초라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026년 초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이벤트, 바로 XRP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남아있죠.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 안착을 했거든요. 솔라나라든지 리플이 차기 주자로 거론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현재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SEC에 제출한 어떤 신청서들의 최종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2026년 1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냐면요, 미 행정부의 그 가상자산 침하 정책, 그리고 리플하고 SEC 간에 지류했던 법적 공방, 사실상 리플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알트코인이 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XRP, 초대형 이벤트인 ETF 승인 여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만약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월가의 연기금, 헤지펀드의 자금,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국도를 달렸던 XRP, 이제는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XRP가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하는 역사적 신고가 갱신의 트리거 충분히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말 리플 USD를 통한 어떤 실질적인 가치 증명, 그리고 2026년 초에 ETF 승인을 통한 기관 자금 유입, 이 두 가지 쌍두마차로 가격을 충분히 올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까지 좋은 흐름 보이다가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 이더리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락이 아니라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도약을 위한 웅크림,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어떤 진정한 나비 효과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팩트라 기억하시죠? 프라랑 알렉트라가 합쳐져서 진행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복잡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죠. 지갑 사용에 대한 어떤 개선과 스테이킹 한도 증가인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고, 이 물량들이 어디로 가냐면 거래소가 아니라 스테이킹 풀로 잠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요, 32 이더리움이었던 검증자 한도가 확 늘어나면서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굴리기가 너무 편해졌다라고 하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 가격이 주춤한 건 단기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물량들을 고래들이 싹 받아 먹으면서 스테이킹으로 잠가버리는 공급 쇼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이 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인데, 유통 물량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매수세가 작게만 들어와도 가격은 튀어오르겠죠.
두 번째는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레이어 2 코인들을 보시게 되면 아비트럼이라든지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이런 코인들은 트랜잭션이 미친 듯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2가 잘 되면 이더리움은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레이어 2가 활성화될수록 그 보안을 담당하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 실시간으로 소각될 거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이 다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발행되는 양보다 사라지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매일매일 반감기인 셈이에요. 이 희소성의 가치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실물 연계 자산 시장의 절대 강자란 부분입니다. 마지막 가장 큰 그림이죠.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토큰 증권, RWA죠.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요, 2025년 들어서 채권이나 부동산 또 주식을 토큰화하는 정말 프로젝트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어디 위에서 돌아갈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90% 이상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솔라나가 빠르다 뭐다 하더라도 금융권 형님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결국 보안성과 탈중앙화거든요. 이거 입증된 코인이 어디냐면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2026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전 세계 금융 인프라가 이더리움으로 이사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석유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기축 통화라는 뜻이거든요. 이더리움은 지금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길을 뚫었고요. 이제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 대장이 이더리움으로 순환매되기 직전인데요. 지금의 주춤거림은 더 높이 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히는 그런 동작일 뿐이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인터넷,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구간을 버티는 분들은 어쩌면 2026년에 충분히 웃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기회로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를 얼마에 담으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말씀을 좀 해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온갖 악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미국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채굴 난이도 조정 이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지금 현재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은 멈추지 않았고요. 그저 이제 개미들 물량을 좀 털어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이 126K였거든요. 지금 126K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내려온 폭이, 조정받은 폭이 한 30%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은 8만 달러가 깨진다고 좀 벌벌 떨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작전 지도라고 할까요? 제 작전 지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1차 매수 타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처음이긴 하는데, 조심스럽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8만 달러에서 8만 3천 달러, 여기가 1차 방어선인 것 같아요. 지난 상승장의 강력한 매물대의 어떤 지지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실으시는 거죠. 물론 이제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눠 드릴 건데요. 이 나눌 때마다 비중을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서, 1차 매수 타점은 8만에서 8만 3천 정도. 그 2차 매수 타점은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인데 7만 3천에서 7만 5천. 만약 이 시장이 한 번 더 발작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구간은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공포에 질릴 투매가 나올 때 승부를 여기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역시 1차 비중과 2차 비중 동일하게 이 2차 매수 타점도 동일한 비중으로 실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망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금이거든요. 만약에 7만 달러 초반대 온다라고 하면 2026년 불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탑승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인데요. 최근 솔라나나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에 밀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스비 문제니 뭐니 하면서. 근데 결국 생태계의 뿌리는 이더리움인 거거든요. 최근에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펀더멘털은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가격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죠, 솔직히. 근데 이건 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매수 타점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로 말씀을 드리면 2,300에서 2,600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2,000달러 초반, 여기로 만약에 이더리움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줍는다라는 개념. 현재 알트코인 대장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특히 ETF 승인 이후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담는 자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2,000달러 초반 이 구간은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자 고래들이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분할로 접근하면서 평단가를 좀 낮춘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리플인 것 같아요. 리플. 어떻게 보면 애증의 코인 같습니다. SEC하고의 싸움이 마무리된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IPO라든지 또는 CBDC 같은 이슈가 실질적으로 터질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함께 주요 코인으로 언급이 되면서 때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XRP가 ETF 촉매제가 다음 상승 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바꾸는 있어요. 하지만 리플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리플을 타점 잡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1차 매수 타점을 뭐 1달러, 1.4달러에서 1.7달러 정도. 그러니까 국제 송금망 채택 뉴스 하나만 터져 나와도 사실은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했었던 비중하고 좀 다릅니다. 그 비중보다 좀 적게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시드에 어떻게 보면 10% 내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게릴라 부대처럼 투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만약에 1달러가 깨진다라면 사람들은 또 욕하겠죠. 근데 하지만 1달러 아래, 특히 0.8달러 후반대는 리플의 강력한 바닥권이거든요. 2차 매수 타점을 여기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를 팔고 희망을 사는 그런 곳이 돼버렸거든요. 떨어진다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칼날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칼날이 바닥에 꽂힐 때 그리고 멈출 때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낚아채라는 거죠.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하루에 10%씩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 때문에 사실 뭐 밤잠을 설치고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최근에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의 어떤 규제 정립이라든지 또 현물 ETF의 어떤 승인 그리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대규모 자금 유입 같은 부분들 이러면서 거대한 흐름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비중이 2028년까지 무려 16%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하겠지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원칙과 전략에 입각한 어떤 투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몇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전략은 변동성을 가장 관리 잘하는 확실한 방법, 분산 투자이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뭐 무작정 분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 자산의 70%의 비중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 핵심 자산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듯이 이 두 코인은 디지털 금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이미 자리매김했거든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논의 같은 제도권의 어떤 편입 움직임도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자산의 70%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코인에 장기 보유하는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성장 자산의 30% 비중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30%는 고위험, 고수익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큰, RWA의 어떤 실물 자산 토큰화라든지 또는 AI 관련 코인 그리고 특정 국가의 어떤 규제 이슈 해소 같은 이런 코인 예를 들면 리플 같은 쪽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쪽에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성장 자산에는
30%는 언제든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운용이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는 스마트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분할 매수는 사실 계속 몇 번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달 월급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 분할 매수를 할 때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대부분의 코인들이 곡소리를 내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곡소리를 낼 때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의 공포를 가리킬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 이걸 스마트 분할 매수라고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하락폭이 뭐 10%든 20%든 25%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시드를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뉴스가 아니라 그 트렌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뉴스가 나와서 누가 뭐 해킹 당했다더라, 어떤 규제가 생긴다더라, 이렇게 단발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 뭐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그 변동폭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2026년까지 이어질 거시적인 트렌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거든요. 지금의 등락은 거대한 어떤 파도의 물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폭락장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사람만이 정말 결국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 계좌가 파란불이시라고요. 그건 확정된 손실이 아니죠. 이 변동성을 위기가 아니라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으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의 투자 마인드 갖게 되니까요. 이 투자 마인드를 통해서 2026년 활짝 웃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동현이고, 현재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약세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10월 10일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0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역사상 가장 이제 큰 이제 청산 사태가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올해 동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상승 동력 자체가 레버리지 포지션에 의한 좀 상승이 좀 동반됐었습니다. 근데 큰 규모의 레버리지가 이제 강제 청산되면서 현물 어떤 가격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줬었고, 8만 달러까지 이제 하회했다가 지금 현 시점은 이제 9만 달러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것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매크로 경제와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조금 연관돼서 많이 좀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고,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AI 버블론도 나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들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제 뭐 매수냐, 매수 기회냐, 뭐 매도 기회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 화폐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 자체는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상승장의 시작은 2023년도 하반기였거든요. 하반기 대비해서 현재까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 자체가 어떤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좀 과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격의 이제 하락에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전부 다 어떤 펀더멘털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제 투자 자산들은 사실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어떤 근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해서 결국 ETF도 출시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도 이제 발의해가지고 현재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금과 같이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자산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어떤 빅테크와 유사한 어떤 초기 시장의 하나의 업사이드가 큰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투자자들의 마음이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더리움 같은 경우 더 펀더멘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큰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고 뭐 ETF도 출시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부터 스테이블코인의 또 유입도 커졌었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실 거래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오늘은 이제 8만 달러, 뭐 9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선이지만 앞으로 5년 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전 더 크다 생각하거든요. 2023년도에 한화 기준으로 2,700만 원이었어요. 왜 제 이 가격에 왜 기억나냐면 저는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23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가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기회 자체는 결국 미국 어떤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결국 기존에는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이 인정해주면은 충분히 어떤 자산의 속성을 가진, 다른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좀 위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같이 지금 이제 8만 달러지만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또 한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에 나왔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이런 초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결국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어떤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채널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긴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그래도 약세에서 조금 회복해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했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크게 하락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가격에 많이 반영했었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혹은 이제 동결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높다고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시 비트코인도 이제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인 것 같고, 오히려 주식보다도 훨씬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보면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투자 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같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앞으로 계속 받쳐준다고 하면 금리 인하 어떤 기조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처럼 이제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은 어떤 유동성을 이제 푼다고 하는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면은 비트코인도 많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매체 통해서 이제 글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12월 말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반등에 대한 어떤 근거 자체가 기존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매크로에 따른 어떤 영향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투자 시장의 내러티브 때문에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올해 2025년 타임즈가 이제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올해의 인물을 이제 뽑게 되어 있어요. 매년 이제 뽑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랬는데, 근데 올해 가장 유력히 지금 뽑히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재밌게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상 한 번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뽑힌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2년도입니다. 1983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1982년도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을 뽑는 어떤 것 중에 이제 타임즈가 선정했던 게 바로 컴퓨터였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어떤 기계가 그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 뽑혔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유력하고 있어요.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 시장에 따르면은 지금 통계치가 35%의 확률로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결국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올해 12월 말에 타임스가 인공지능을 올해의 인물로 뽑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198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가 인물로 뽑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인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의해서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는 이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세상이 한 번 더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떤 그 미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미국의 그 M7 기업들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저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결국 M7이 가격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근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M7이 계속적으로 주식이 우상향하면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11월 달, 10월 달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올해 이제 12월 달 말부터 내년 이제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에 쌓여 있는 레버리지도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을 갖고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알트코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크립토 시장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알트코인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갖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도 살펴보면은 4,000불 웃돌던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는 이제 3,000불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사실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마인이나 아니면 샤프링크 같은 재무전략 이런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더리움 어떤 재무전략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질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이제 시장에 매도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축이 되고 있는 재무전략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 이제 그 이더리움 ETF 또는 순유입, 순유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 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저가 매수세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에 이제 유럽 연합이 좀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혼란시킬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력히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 어떤 금융 시장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역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모든 어떤 세틀먼트 자체가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위에 있는 어떤 알트코인들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정말 신경 쓰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 출시되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처음 출시되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또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알트코인 흐름 자체가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에 더 집중돼서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사람들이라 함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어떤 발행되는 알트코인 자체는 시장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계속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이런 코인들이 좀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펀더멘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알트코인을 발행한 이 스타트업이 만든 서비스 자체가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이 알트코인 가치로 연결되는 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수익을 갖고서 계속 알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와 이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ETP나 혹은 ETF를 출시할 수 있는 역량, 혹은 재무전략 기업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조달된 자금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계속 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 그 ETF와 재무전략 기업의 매수세로서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거든요. 결국 알트코인도 똑같이 흐름이 흘러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되며 이 가치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알트코인도 기존 주식시장처럼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펀더멘털이 있는 알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코인판 당신의 지갑이 털리는 구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시장에 이 크립토 시장은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면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올렸을 때 의도 자체는 뭐였냐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시장의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 구조 자체는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구조가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규 이제 출시되는 이제 코인들은 결국 마켓 메이커가 존재를 합니다. 마켓 메이커는 시장에서 가격을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호가를 대주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어떤 코인을 사려고 하면 누군가 그 호가를 대주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규제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규제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마켓메이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아시아권에 있는 마켓메이커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 조장이라고 하는 말을 가격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난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들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켓 메이커는 두 가지의 일단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 후에 그 코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콜옵션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재단으로부터 마켓 메이커가 코인을 그 출시되는 가격으로 이제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정 기간, 뭐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다시 돌려주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출시한 이 코인들은 리테일들의 어떤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마켓 메이커들은 받자마자 파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은 사실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1년, 2년 후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시장에서 매집해가지고 쟤들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듣고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생각되는 거 뭐냐면 야 마켓메이커가 아니라 공매도잖아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에서 이 마켓메이커들은 재단한테 어떤 코인을 빌려서 출시됐을 때, 즉 가장 가치가 높았을 때 시장에서 매도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저점에서 형성됐을 때 시장에서 천천히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알트코인 시장에서 되게 만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실 거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을 모르고 코인이 출시됐을 때 함부로 큰 기대를 갖고 알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비트나 다른 빗썸 같은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이런 코인들을 통계로 살펴보면요, 최소한 마이너스 50%가 돼 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재단이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켓메이킹 해주는 마켓메이커들이 코인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서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즘은 조금 더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충분한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뭐 코인을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워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예치를 받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예치를 해서 이제 에어드랍 받은 이런 알트코인들을 결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매각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출시됐을 때, 즉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걷어가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특히 한국의 시장의 80%는 이런 구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런 어떤 처음 출시되는 코인들이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큰 보상을 줬다는 것도 모른 채 단지 이 어떤 프로젝트가 뭐 테더사나 아니면 다른 큰 기업한테 뭐 투자를 받았다는 브랜딩만 갖고서 사실 그 코인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 테더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플라즈마라고 하는 코인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50% 이상 하락해 있어요. 결국에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돈을 잃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인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거고요. 오히려 코인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어느 편에 쓸지는 여러분들의 사실 몫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후자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코인을 모르는 단순한 어떤 리테일 투자자들의 어떤 돈을 뺏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설명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코인을 홍보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홍보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 어떤 구조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는 최소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사기라고 얘기하면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사기라고 얘기했지만 정상 거래이긴 하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한끗의 올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끗의 올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코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차트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날이 바로 아마 10월 10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관세빔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충격적으로 조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청산 양도 꽤나 컸던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강하게 빠지고 있고 큰 반등 없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시즌 아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문제점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받기 위한 수요자도 있을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공급자가 많고 수요자는 적기 때문에 가격이 큰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하려면은, 즉 쉽게 말해서 수요가 붙으려면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도 사실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많이 낮아졌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이제 모멘텀 찾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차트는 블록 채굴 난이도라는 차트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차트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즉,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은 선은 가격이고요. 지금 이런 보라 색깔 선은 블록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 채굴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 이외에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 채굴업자들이 있는데 이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하는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말은 채굴의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겠죠. 채굴의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채굴업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은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와줬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전부터 봐도 꽤나 이렇게 큰 상승이 있다고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은 가격이 빠르게 붙어주지 못하면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면 이거는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수요도 그만큼 많이 붙어줘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채굴업자들의 총 출금량, 즉 쉽게 말해서 채굴업자들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그 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돈을 넣어놨다가 내가 이거를 밖에 나가서 현금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은행에서 이걸 인출을 해서 여러분들 개인 지갑에다가 넣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매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 놓는 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굴업자들이 총 출금량 자체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좀 높다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공급과 수요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채굴업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꽤나 급하게 좀 급매로 내놓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시장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모멘텀을 통해서 수요가 좀 붙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많은 분들도 이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사이클을 벗어난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즉 쉽게 말해서 이 채굴에 대한 보상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적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24년 4월 20날이 아마 반감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1년 6개월 뒤면은 2025년 10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격적 고점이 발현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사실 시장은 그러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냐 혹은 사이클을 벗어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클이라는 거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시작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가격적 저점부터 가격적 고점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그 전에 있었던 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시기는 2011년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날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가격이 가장 저점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이 발현된 건 2013년 12월 4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좁혀서 워낙 큰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시기 때 고점이 형성되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 747일 정도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자, 2013년도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가격이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생성된 바닥 구간은 2015년 8월 18일 정도입니다.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점은 2017년 12월 17일 날 형성이 됩니다. 이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 85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전에 걸렸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747일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약 105일,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걸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앞서 나왔던 이 기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의 시간이 다소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2017년도에 어느 정도 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가격이 바닥을 잡은 구간은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자, 여기서 가격적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고 고점은 2021년 11월 9일 저희가 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더블탑 고점의 뒷부분인 거죠. 자, 이 두 날짜 사이를 우리가 간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106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1060일이라는 숫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에서 나왔던 852일보다 208일이 늘어난 기준이고요. 이거를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약 6.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다. 더 늘어났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2021년 11월 달에 어느 정도 가격적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을 하였고요. 바닥을 잡았던 구간은 2022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자, 이 날짜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점이 발현되는 시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번 시즌에서는 과연 고점이 언제 나타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날 저점이 발현이 되었고요. 이로부터 1200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26년 3월 5일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적으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점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사이클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반감기를 시점으로부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돌파를 하느냐, 고점이 발현이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를 놓고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조금 여유 있게 이 시즌의 어떤 고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 시즌은 종료가 아니라 아직 불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를 보조 지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에 대한 MACD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ACD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거를 좀 멀리 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늘려보시면요. 비트코인 역사상 올타임 로우입니다. 올타임 로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도 그리고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불장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또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었겠죠. 그때 나왔던 구간들보다도 MACD 관점에서는 더 저점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요럴 때 빠졌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즌 종료다라고 바라보기는 저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금 반등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시즌 종료이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즌을 향해서 가격적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는지는 요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올해 가격을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격을 굳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면은 저는 시장을 현재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전에 나왔던 요 고점은 돌파를 시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가격을 예측하기보다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제 예상에는 한 160에서 170K 정도까지 가는 어떤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말에서 2분기 접어드는 시점 정도에서는 한 260에서 270K 정도 부분까지 가는 가격적 상승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신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지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RSI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RSI를 보조해주는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세 번째는 CCI, 그리고 네 번째는 MACD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가격에서 가격적 상승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보조지표가 고점에 도달하는 경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캔들을 크게 쓰지 않고 가격적 상승을 크게 하지 않고 보조지표들이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 반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건 일봉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일봉으로 봐드렸는데 4시간 봉, 1시간 봉 이런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보조지표는 RSI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이 RSI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캔들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RSI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70과 30이라는 이 숫자에 이런 식으로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70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과매수라고 이야기하고요. 30을 내려오게 되면은 과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흔히 쉽게 말해서 과매수권에 들어오면은 내려가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매도권에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매수니까 무조건 내려간다. 과매도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단순히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보조지표들과 함께 펼쳐놓고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RSI고요. 이거는 스토캐스틱 RSI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RSI의 위치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어떤 단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11월 4일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날 음봉이 이렇게 나름 크게 나와 주었죠. RSI는 과매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과매도는 언저리 부근까지 현재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스토캐스틱 RSI를 놓고 보면은 현재 과매도 부근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RSI의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전의 모습, 이 위치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요. 자, 이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캔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RSI도 여기에 있습니다. RSI만 놓고 보면은 거의 0보다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매도인지 혹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를 스토캐스틱 RSI와 함께 놓고 보면은 이 저점이 어느 정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캔들은 많이 쓰지 않고 보조지표가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 가는지를 보셔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자, 이 구간.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RSI가 저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죠. 올라와 주는데 가격이 올라온 정도에 비해서 스토캐스틱 RSI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느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어느 정도 과매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차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온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격이 한 번 더 한 차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SI만 놓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스토캐스틱 RSI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RSI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뭐 낮은 분봉 그리고 뭐 1시간 봉도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한데 신뢰도가 높은 건 4시간 봉과 1봉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RSI 안에서도 주요하게 지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RSI를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로로 라인을 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닿게 되면은 이 비슷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돌아서 나가는, 즉 지지의 구간으로 쓰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런 라인에 닿을 때 저항이 나온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큰 상승이 나와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RSI도 많은 분들이 이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관계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지지 저항의 관점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현 시점으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지점을 가로로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근에서, 이 근처에서 가장 최근에 지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이런 레벨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와주는구나.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 어디서 받고 있죠,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레벨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에 나왔던 이런 저항 레벨들 있죠. 이 레벨을 돌파해 주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레벨을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레벨들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 혹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RSI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아마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에 진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마이너스 손실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거를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은 내가 추매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내가 신규 매입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등 후에는 한 번에 또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시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은 그때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영원히 가져갈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느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빗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대빗각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빗각은 시간이 오래된 빗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일봉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7년 고점과 21년도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빗각을 하단부에 하나 대시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더블탑 고점이 나왔을 때 이 중간 자리, 요런 라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빗각을 한번 얹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중간 빗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빗각을 아래로 이탈해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항으로 볼 수 있는 레벨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많이 불안하시다. 어느 정도 매도를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의 크기를 보시고 보조 지표도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실현을 하고 싶다.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빗각에 도달할 때, 물론 평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단이 어느 정도로 좀 낮다면은 요 빗각에 도달할 때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빗각을 돌파할 때까지 저는 가지고 있어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선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그 첫 단계가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그 시작 단계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대비각 상단에 도달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큰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시즌 종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하락장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반등은 한번 나와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반등을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보조지표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상황인지, 혹은 이걸 이제 발판 삼아서 어떻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말부터 그리고 8월 초 이때부터 계속 하락 관점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가격 하락을 외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가격 하락을 외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무조건 이거 하락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장을 좀 관망하셔라 라는 말씀을 정말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많은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악플이 달릴 걸 알고 있지만은 전 항상 이제 시장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좀 이겨나가 보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크기와 보조지표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과 더불어 알트코인도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은 게 아마 알트코인의 하락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도 컸긴 컸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은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은 평소에도 나왔던 하락이었습니다. 뭐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하락은 사실 작년에도 나왔던 하락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공포감이 큰 거는 바로 알트코인의 하락 때문이죠. 알트코인이 정말 그 바닥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알트코인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알트코인들만 상승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적 펌핑은 있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최근 대표님 채널에서 솔라나를 매수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라나를 제가 매수를 뭐 다른 것들도 하는데 워낙 이 가격적 하락이 좀 거세지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솔라나는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를 매수를 한 거는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영역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더리움보다 이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그리고 솔라나의 어떤 가격적 상승이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솔라나를 매수하게 된 거죠. 지금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솔라나의 최근 차트적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비각에 대해서 비트코인 대비각을 설명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대비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비각이라고 하기에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이 고점이 2번, 3번 나와줬었죠. 하지만 솔라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은 이 지점들이 어느 정도 대비각을 지금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솔라나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솔라나가 이 하단에 있는 대비각을 아래로 이탈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비각을 위로 이탈하거나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은 그 하락세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솔라나를 샀다. 그런데 나는 솔라나를 조금 더 추매하고 싶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 빗각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시고 나서 추매를 하거나 혹은 신규 매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빗각을 맞고 다시 또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빗각을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보조지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지 혹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집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당연히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지금 대략 가격으로 보이는 게 약 390불에서 4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말 시즌이 정말 역대급 시즌이 되어서 역대급 불장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지점까지도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위치가 충분한 익절가가 예상되는 익절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렇다는 거고요. 조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솔라나를 투자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은 건 없을까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보조지표를 조금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조지표를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보조지표는 CCI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RSI와 스토캐스틱 RSI 이런 것과 약간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RSI 위치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CI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0입니다. 이 0이라는 레벨을 돌파하게 되면은 비교적 다른 차트들과 보조지표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과매수 구간, 고점까지 도달할 확률이 좀 어느 정도 높습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 하락을 할 거면 이 지점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올라갈 거면 이 지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라나가 어느 정도 가격적 상승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레벨일 수 있고 혹은 이런 정도 레벨일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정도 레벨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CCI가 0을 돌파를 한 상황이다. 라고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반대로 이 0이라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0에서 과연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0을 뚫고 내려가는지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가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은 그렇다면 이더리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라나, 이더리움 모두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의 대비값과 좀 유사한 모습이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다른 거는 비트코인이 현재 이 고점을 트라이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고 이더리움은 위쪽 대비각 상단을 트라이하지 못하고 중간 비각을 트라이하다가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솔라나와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이 대비각 하단을 이렇게 아래로 이탈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차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솔라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올라갈 때 이런 레벨이 어느 정도 저항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레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입을 하시든지 혹은 추가 매입을 하시든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라나처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비슷합니다. 이 CCI를 놓고 봤을 때 이 0이라는 지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0을 어떻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런 자리가 현실적인 목표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대략 한 5,400에서 5,500 정도 되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 볼 수 있을 법한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윗빛각 상단, 이 윗빛각을 터치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와줄 때부터도 이더리움이 최고점은 저는 여기가 아닐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차트를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같은 것도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더리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코인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정말 빅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도 너무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할 매수하기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손이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빗각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시고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올라갔을 때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여기서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을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이더리움은 직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빗각인데요. 좀 두껍게 가져가 볼게요. 자, 이 빗각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버티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이 빗각을 아래로 이탈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빗각을 위든 아래든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추세가 터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아래로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추세가 아래로 터진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이런 라인을 뚫어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을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횡보와 조정을 해주면서 보조 지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보조 지표를 어느 정도 과매수해서 과매도 혹은 중립 단계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와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라인을 거의 높은 확률로 위에서 눌러주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7월 말 8월 초에 제가 제 채널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무조건 다시 내려온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마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부터 계속 저는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시기에도 저는 어차피 이더리움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대빗각을 밑에서 노크도 하지 않았고요. 위에서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높은 확률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도 이 라인을 밑에서 노크도 해줄 거고요. 위에서 지지 반등도 해줄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차트적으로 분석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알트코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코인이라는 코인을 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이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세이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이런 대비각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이 비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는 시간이 오래된 비각이기 때문에 그 비각이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 역할, 그리고 저항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각을 그려만 놓고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이코인을 좀 나름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2024년 3월 17일 날 있었던 고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시점은 2024년 12월 달에 있었던 고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쭉쭉쭉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2025년 약간 9월 달 정도 언저리가 되겠네요. 자, 요 시점들이 뭔가 이 하나의 비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져 있는 코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독 이 지금 세이코인이 이런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각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위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비각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하향하고 있는 비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하향하고 있는 비각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비각을 어느 정도 돌파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각을 이탈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요 비각 안으로 진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요 비각대로 어느 정도 가격이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사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차트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세이코인이 그나마 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도 생각보다는 좀 적고, 그리고 상승세를 좀 타줄 수 있는 이런 비각들이 지금 비교적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부근에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타게 되면 좀 빠르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해 주셨던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세이코인 등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야, 30배, 40배 이런 숫자를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그 진짜 30배, 40배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는 그 전에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장은 하이 리스크에 속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리턴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30배, 40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비율은 비트코인의 7, 나머지 알트코인의 3. 이 3이라는 숫자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포함한 3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트코인의 비중을 7대 알트코인의 비중을 3으로 놓고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익절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알트코인의 추매나 신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 현금의 어떤 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을 꼭 더 많이 7대 3 정도 비율로 보유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꼭 그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서 꾸리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리플이 엄청난 관심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리플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사실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게 뭐 리플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리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초현실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 개인적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플이 가격적 상승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좋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도 지금 아직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꾸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하지 못한 걸 알트코인이 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단이 있느냐 없느냐 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CEO 리스크,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 악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좀 주게 되죠. 알트코인이 재단이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물량을 소각을 시키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어떤 그 재단의 방향성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금 따로 분리해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재단 집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게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인 가격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이 어떤 시장을 주도하려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을 좀 주도로 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기관들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투자자분들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좀 세상을 바꿔놓고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서 그 안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리플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각각의 ETF에서도 많은 자금 유입을 조금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20일 날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리플 ETF가 상장됐는데 이는 향후 리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예측하시나요? 물론 이제 ETF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일단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더 좋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ETF가 없는 코인에 비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외부에 있는 좀 큰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기관들에서 이 암호화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보면은 이 기관들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게 주춤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적 하락으로 바로 즉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또한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자라는 존재들이 그걸 백업을 해주면서 그나마 가격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가격을 방어해줄 수 있는 층들이 좀 얇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ETF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적 상승이나 좋은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리플 가격은 어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리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1년도 불장 고점이 이 지점이고요. 2018년 고점이 이 지점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은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 주었고요. 올라갈 때도. 그리고 내려올 때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아래에서 좀 노크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래에서 이 지점을 노크를 해주고 가격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 이후로는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이 다음번 불장에서야 올라오죠.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주요한 저항 레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 부근에서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적 저점까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박스를 그려주면은 이게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크기, 한번 올라갈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적 상승의 어떤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박스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박스를 두 개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걸 옆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신기한 게 나옵니다. 21년도 불장 고점이 요 윗상자, 이 노란 색깔 상자의 윗단에 거의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또 보면은 이 노란 색깔 상자 윗단에서
바로 튕겨져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를 제가 한 번 더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위로 올려보면요.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런 라인에서 어느 정도 계속 저항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조금 더 옆으로 넘겨볼게요. 저항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지고 여기서도 저항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비율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비율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비율들은. 이런 비율들을 이렇게 상자를 몇 개 쭉쭉 여러분들께서 한번 쌓아보세요. 쌓아보시면은 이제 요런 지점들 또 추가적으로 상자가 또 있겠죠. 그럼 이런 윗단들이 다 나름의 저항 레벨로 볼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은 비트코인의 무빙을 보면서 이 정도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가격적 최고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격적 최고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 최고점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인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리플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격적 고점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자들을 위로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쌓아 보시면서 차트가 또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은 조금 더 상승하는 어느 정도의 빗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빗각과 함께 이 상자를 겹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빗각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빗각과 상자를 함께 이렇게 쌓는 거죠. 함께 쌓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하려고 하시는 타이밍에 이런 빗각과 이런 상자의 윗단이 만나는 지점, 이런 지점들이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가격적 고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인들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지금 이제 가격적 고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인은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차트를 좀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빗각을 함께 그려 나가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박스 비율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리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색깔 박스 상단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일단 이 라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추매를 하시거나 신규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지금 요 윗단 직전의 저항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던 구간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이 레벨을 돌파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좀 꼭 보셔야 된다.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이 레벨을 올라오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 레벨 올라오는 것까지도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지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요런 레벨,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 레벨까지는 좀 열어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리플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작년에 리플과 수위로 수익을 조금 크게 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작년에 리플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빗각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빗각을 보실 때는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장을 2번 겪었었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장은 불장끼리 빗각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점과 이 시기와 빗각을 연결을 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거래량이 터졌던 불장의 고점이었고, 지금 이거는 불장의 고점이라고 보기엔 약간은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빗각을 같이 대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빗각을 바라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었을 때, 제가 작년에 이제 리플을 좀 주워 담기 시작했었을 때가 여름에 정말로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여름에. 왜냐면은 일단 이 빗각을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봤고요. 요런 시점,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면은 아마 요런 시점 정도가 되겠네요. 요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세이코인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하고 있는 빗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돌파만 하면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정말로 제가 많이 쓸어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쓸어 담았고, 근데 정말로 이 빗각을 돌파하면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 주었죠. 저는 아쉽게도 사실 이런 데서 팔지는 못했어요. 항상 이제 코인은 머리 끝에서 팔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면은 바닥부터 꼭지까지 재가지고 야 이거 몇 %나 올라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내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여기서도 팔지도 못했고요. 한 요 정도에서 판 것 같아요. 요 정도.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요 정도에서 좀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플 가격적으로는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봐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에서 기준이 될 법한 어떤 빗각 라인이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상승장에서 리플이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지금 당장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격적 고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빗각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트를 그리면서 빗각을 만들 수 있는 차트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좀 나왔을 때 가격적 고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코인들 외에 이제 수위 같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코인들도 있는데요. 이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수익 코인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또한 작년에 이제 수익을 투자를 했던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투자를 했던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많이 들여다봤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익 코인 한번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 코인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채널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빗각도 어느 정도 저항이자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던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단 빗각을 아래로 이탈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일단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수위가 있는 위치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위치를 최근의 저점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하얀색 걸로 표기하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직전에 큰 상승이 나와 주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보다 현재 아래에 위치했다라는 점은 다소 이 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익 코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름 의미 있게 나와 주었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반등의 크기가 사실 크진 않았죠. 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수익 코인의 어떤 목표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 이 구간이 현실적으로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수익 코인을 이런 데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확하게 보여지는 매도 타점은 일단 이런 레벨이 됩니다. 이 이상으로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갈 수 있을 법한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올라가고 나면은 당연히 이런 구간까지는 비교적 좀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익 코인이 사실은 불장을 한 번도 겪었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리플처럼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율이라 함은 그래도 불장을 한 번 이상은 겪었던 코인들에 한해서 제가 그렇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장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비율을 찾아내도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나름 의미 있게 한번 잡아보자면은 지금 저는 이 정도 레벨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직전에도 이런 레벨에서 저항이 나와 주었었고요. 지금 또 이 레벨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오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레벨에서 이걸 이제 위쪽으로 좀 쌓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박스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차트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리플처럼 신뢰도가 매우 정확할 거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보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승은 1차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이렇게 빗각과 박스의 상단이 만나는 이런 지점이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이런 레벨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간들로 여러분들께서 저항과 지지의 개념을 꼭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수익 코인을 좀 더 멀리 보겠다라고 하면 박스를 더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뭐 딱히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빅곽과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율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보시면은 사실 차트를 굉장히 어렵게도 볼 수 있어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그런 거로도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엘리어트 파동을 보기는 보지만은 굉장히 메인으로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엘리어트 파동이 잘 보면 너무 좋은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그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큰 맥락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그 개인적인 관점이 견해가 조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심플하게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차트를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빅각과 이런 비율의 박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차트에 그려 놓으셔도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코인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놓고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께서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다면 조금 궁금한데요. 만약 대표님께서 지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한테 1억이 있다. 만약에 지금 1억이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7, 알트코인 3 샀을 텐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저는 솔라나를 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비율을 뒀을 것 같고 지금 저에게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율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한 5, 그리고 솔라나에 한 5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솔라나가 이더리움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솔라나나 이더리움 중에서 5 정도의 비율로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도 물론 너무 좋은 코인들도 있겠지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단은 현재와 같은 이런 장세 속에서는 아마 일단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좀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똑같습니다. 제 생각엔 똑같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두 개를 이야기하죠. 솔라나와 이더리움. 물론 리플까지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리플은 사실 아직 생태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리플은 저는 좀 제외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그나마 생태계가 좀 갖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라나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수익률적인 면에서 솔라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률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솔라나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원탑에 출연하신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경제원탑에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실 테고 많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은 코인의 어떤 생태계,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근간을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어떤 이슈가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은 그냥 단순한 조정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을 근간을 흔드는 어떤 이슈가 나와주면은 그거는 정말 시즌아웃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저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로는 오히려 지금 계속 어떤 기관이나 주요 어떤 기업들에서 계속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ETF들을 매집하고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시겠지만은 이 시간을 또 잘 이겨내시면은 분명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관점과 차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뭐 경제원탑뿐만 아니라 한끗의 올인이라는 채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초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